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담장 안에 숨겨졌던 고귀한 핏줄이 영모의 불길 속에 던져진 그 밤, 세상이 등을 돌린 소년의 곁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등에 칼을 맞고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무쇠 같은 여인 유모 난분.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살려낸 이들의 절절한 기록. 천민 유모를 어머니라 부르게 된 어느 성군의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설화여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남쪽 장미꽃이 흐드러진 어느 저택에 휘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대감의 양자로 귀하게 자란 그는 해가 뜨면 비단 도포를 입고 달이 뜨면 향기로운 침소에 드는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담장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모 난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의 신분임에도 휘를 대할 때면 마치 고귀한 보물을 받들 듯 경외 섞인 눈빛을 보냈고, 때때로 저택 담장 너머를 살피는 눈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웃음과 수다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난부는 늘 아이의 곁을 지키며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이 책을 읽는 낭랑한 글소리, 햇살이 비단 장막을 비추는 평화로운 아침. 그러나 대감의 깊은 한숨과 난분의 거칠게 굳은 손마디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온은 한 겹 종이에 그린 환상에 불과하며, 저택 밖의 어둠은 이미 소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휘는 자주 묻곤 했습니다. 유모, 나는 어디서 왔소? 난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대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휘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스쳐갔고,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안아서는 안 될 것을 끌어안고 있다는 듯이. 휘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신의 피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난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직은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도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아이의 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택을 감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불을 끄고 몸을 숨겼고, 대감은 휘를 불러 곁에 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돌부적을 꺼냈습니다. 언제나 차갑던 그것은 그 밤만큼은 뜨겁게 달아올라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난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른 뒤 휘의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창밖으로 횃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포졸들의 발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택의 벽은 더 이상 세상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습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칼날이 대청을 가르며 내려왔고 비명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휘의 손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거칠게 따라붙었습니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라.
그 외침은 붉은 옷가락지를 낀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윤겸. 그 이름은 곧 저택 전체를 피로 적실 명령이었습니다. 휘는 달리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감이 칼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그의 아내와 종들까지 차례로 쓰러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모. 그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포졸 하나가 칼을 들어 휘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난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호미처럼 굽은 팔이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포졸의 팔뼈가 부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난분의 눈빛은 더 이상 유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음 그 자체를 맞서는 수호신의 눈이었습니다. 칼이 그녀의 등을 가르며 내려왔고 피가 흘렀지만 난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휘를 품에 안은 채로 관아에 끌려간 휘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영모. 대감의 죽음과 저택의 습격은 모두 아이의 몸값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귀양지로 향하거라. 남쪽 끝자락으로. 판결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난부는 관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이를 따라가기로. 가슴 깊숙한 곳의 돌부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귀양길로 향하는 이른 아침, 난부는 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피와 흙이 엉겨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난분이가 있으니까요. 그 맹세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귀양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포졸들은 칼과 독, 그리고 굴주림으로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난부는 모든 것을 막아냈습니다. 자객의 칼날을 몸으로 받아냈고 먹을 것이 모자라면 자신의 몫을 모두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포졸들의 숨소리를 감시했고 휘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마침내 바다가 보였을 때 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모, 우리 살았습니다. 난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휘는 깊은 안식을 느꼈습니다. 가슴 자리의 돌부적은 그날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해도에 도착한 첫날 밤, 난부는 맨손으로 흉가를 고쳐 지었습니다. 무너진 벽을 세우고 빠진 기와를 얹으며 손가락에서 피가 떨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유모, 어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난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 하나로 모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난부는 갯벌의 일꾼이 되었고 휘는 헌책 더미 속에서 그를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 모자를 경계했지만 이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괴력이 마을을 지켜주었고 그 소년의 눈빛과 말씨는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난부는 휘의 곁에 누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도련님이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휘는 유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 속에 답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남분이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휘의 가슴은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다시 포졸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은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남분이 몸을 돌릴 때마다 억눌린 신음 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등을 펴고 움직였지만 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숨이 고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갯벌의 무거운 일, 손바닥에 맺힌 피멍, 밤이 깊어질수록 더 창백해지는 얼굴. 난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모, 편찮으신 듯합니다. 휘의 말에 난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련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되면 유모의 손을 더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휘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난분이 늘 품속 깊은 곳에 숨기던 낡은 돌부적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는 순간 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기도처럼 혹은 오래된 맹세처럼. 유모, 이것은 무엇입니까? 난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부적을 빼앗아 다시 숨겼고 한참이 지나서야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날 밤 휘는 잠결에 난분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대감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난분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한 속죄라는 것을. 하지만 도련님은 살아야 합니다, 마마. 난부는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끌어당긴 무거운 그림자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휘는 어느새 어린 소년에서 청년의 문턱에 이르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난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갯벌로 나갔고 밤이면 휘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도련님이 안전해질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휘와 난부는 좁은 오막살이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휘의 손은 난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로 덮인 손가락, 세월의 흉터가 겹겹이 남은 손등. 어느 것도 곱지 않았지만 휘에게는 모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유모. 네, 도련님. 이 손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난부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 속에서 잠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난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양에서 포졸들이 남해도로 향했을 때 그 행렬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겸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붉은 옷가락지를 손가락에서 굴리며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끝을 내리기로. 며칠 뒤 조작된 증거들이 남해도에 도착했습니다. 거짓 고발장, 위조된 문서, 그리고 휘가 한양의 반란 세력과 통했다는 혐의. 마을 사람들의 증언마저 강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오막살이를 에워쌌을 때 난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모두 했습니다. 관아의 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제가 시킨 것입니다. 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모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모, 아니옵니다. 그러나 난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와도 같았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난분의 자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영모의 주모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휘는 풀려났고 난부는 옥으로 던져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뼈에 사무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난분의 가슴 자리에서 돌부적이 미친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뜨거움은 통증이 아니라 견뎌야 할 사명처럼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옥 안에서 난부는 한 손으로 그 돌부적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윤겸은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포식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직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양의 권력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움직이지 않았고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윤겸의 붉은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해도의 오막살이에서 휘는 밤마다 유모의 손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 안에서 난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이 등을 가르며 내려왔고 불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공모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대감은 무엇을 했느냐? 아무도 해치지 않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순수한 아이일 뿐입니다. 채찍이 다시 내려왔고 피가 흘렀지만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 밖에서 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흘린 말들이 바람처럼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영모의 주모라 했다더라. 극형을 면치 못할 거라더라. 그 말들은 휘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마치 채찍이 난분의 등을 가르는 것처럼. 아닙니다. 휘의 외침은 남해도의 바람 속에 묻혔습니다. 한양 깊숙한 곳에서 윤겸은 휘를 불러들였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구나. 붉은 옷가락지가 차가운 빛을 냈습니다. 윤겸의 눈이 휘를 훑었습니다. 유모를 풀어달라 하였나? 그는 웃었습니다. 안 된다. 그 여인은 내 손에서 영영 풀려나지 못한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윤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네의 죽음이 아니다. 자네의 피다. 휘의 숨이 막혔습니다. 자네는 폐세자의 아들이다. 죽었어야 할 왕실의 혈통이지. 그 말은 칼처럼 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내놓으면 조정은 뒤집힌다. 그리고 자네를 숨겨준 모든 자가 영모자가 된다. 유모도. 그날 밤
휘는 옥벽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글로 배운 모든 말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 안에서 난부는 또다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채찍만이 아니었습니다. 달궈진 쇠가살을 스쳤고 물이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말하라. 그 아이의 정체를. 난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채찍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난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무엇을 했느냐? 아무도 해치지 않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순수한 아이일 뿐입니다. 고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꺾이고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난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옥 밖에서 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일부러 마을에 흘린 말들이 귀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영모의 주모라더라. 극형을 피하지 못할 거라더라. 그 말들은 휘의 가슴을 무참히 갈랐습니다. 마치 그 채찍이 자신의 살을 때리는 것처럼. 휘는 밤마다 옥벽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돌에 손바닥을 대고 낮게 외쳤습니다. 유모,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서쪽 형장에서 영모자를 처형한다는 방보가 나붙었고 그 위에는 분명히 난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다가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으나 눈빛은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상선께서 도련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난분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휘는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마주 앉은 고관은 부드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냐? 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난분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담담했습니다. 형장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러 온 군중의 눈빛은 차갑고 속삭임은 잔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휘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이라도 눈에 담아야 했습니다. 난분이 형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집행인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도, 학문도, 채통도 이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유모. 휘의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난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찾는 자신이 지켜온 목소리였습니다. 집행인이 칼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멎고 숨소리조차 사라진 순간 상선의 전교다. 우레 같은 외침이 형장을 갈랐습니다. 어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칼이 멈췄습니다. 집행인의 손이 떨리며 굳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 판관의 외침에 전교가 이어졌습니다. 난부는 영모의 주모가 아니다. 폐쇄자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자다.
형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휘는 폐세자의 아들이다. 왕실의 혈통이다. 휘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난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붉은 옷가락지를 낀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휘는 형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쇠사슬을 푸는 병사들을 밀치고 난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모,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난분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였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도련님, 내 도련님. 그 순간 난분의 가슴에서 돌부적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사흘 뒤 남해도 포구의 조정에서 보낸 함선과 황금빛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휘는 이제 유백액이 아니라 왕실의 고귀한 혈통으로 한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휘는 당연히 난분을 함께 데려가려 했습니다. 유모,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러나 난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자신들이 살던 오막살이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제게 맞지 않는 옷이옵니다. 저하는 저하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휘는 울며 설득했지만 난분의 무쇠 같은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아이의 앞길을 닦아주려는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떠나는 아침, 화려한 가마 앞에 관리들이 줄을 섰습니다. 휘는 관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었지만 시선은 군중 속 난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오르려던 순간 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만류를 뿌리치고 난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매에서 낡은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옥에 갇힌 유모를 떠올리며 밤마다 서툰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휘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신분과 채통을 넘어선 그 절에 누구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난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끝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난분은 비단 수건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습니다. 수건에 수놓인 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휘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앉아 있어도 그는 늘 남쪽 바다를 향해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을 보면 유모의 눈빛을 떠올렸고 굶주린 이를 보면 유배지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난분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 비단 수건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유모로 불렸으나 마지막에는 어머니로 불린 여인. 오늘날 남해도의 바다에는 한 여인이 한양을 향해 기도하는 듯한 바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이렇게 부릅니다. 무쇠 유모 바위.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 남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던 왕세자와 그를 키워낸 유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